세계 질서가 뒤바뀌는 소리 없는 전쟁. 지금 워싱턴에서는 단 한 나라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F-22를 모방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늘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죠. 러시아의 해킹도 중국의 자본도 뚫지 못했던 미국의 기술 패권,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무서운 속도였던 거죠. 그 새로운 시간의 법칙을 지배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게리슨입니다.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오랫동안 글로벌 방산 계약을 총괄해온 RS 디펜스의 디렉터입니다. 제 손에서 움직이는 자금과 기술은 웬만한 작은 나라의 국방 예산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가진 자가 패권을 쥐고 그 기술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시장의 법칙이었죠. 특히 제가 구축해온 미국의 기술 독점 구조는 그 어떤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펜타곤의 최신 무기 시스템부터 록히드 마틴의 차세대 전투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은 미국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오갔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고, 호주는 F-35 전투기 도입을 위해 수년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대만은 우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목숨을 걸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예측 가능한 고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우리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였거든요. 사드 시스템 도입 때의 중국과의 갈등도 F-35 전투기 구매 협상도 모든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어요. 몇 달 전 저희는 한국의 차세대 공중 조기 경보기 사업을 사실상 손에 넣었어요. 북한의 스텔스 무인기와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말 그대로 하늘의 눈이 되는 무기였습니다. 워싱턴 DC RS 디펜스 본사 50층 회의실에서 제 동료들은 이미 축배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펜타곤이 보이는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수십 번의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해왔거든요. 마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한국과의 거래만 수십 건을 성사시킨 인물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성향과 협상 패턴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죠. 마크에 따르면 한국은 항상 초기에 약간의 저항을 보이다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존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국방 예산 증가율을 들먹이며 한국이 우리 제안을 거절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인 스티브 밀러는 한국의 자체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어요.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화도 조건을 수정해달라는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제안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초기 반응이 왔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정치적 고려사항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마침내 한 달 후 한국에서 도착한 것은 단 한 줄짜리 공식 문서였어요. 내부 검토를 위해 본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한 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노골적인 반대보다 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마크가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버티다 보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도 맞장구를 쳤어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를 무시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당연한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 완벽한 지정학적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심리적 패배감이라는 낯선 감각에 잠을 설쳤어요. 이것은 거대한 패권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의 한 고급 호텔바에서 업계 최고의 정보원으로 통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조나단 크로우는 전직 CIA 요원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정보회사를 운영하며 워싱턴의 권력층에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었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료부터 각국 대사관의 무관들까지 조나단의 정보망에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텔바의 한적한 구석 테이블에서 조나단은 잭 다니엘을 천천히 음미하며 제 질문을 들었어요. 한국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대해 물었을 때 조나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는데 조나단이 입을 열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스웨덴의 사부와 이스라엘의 엘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단의 말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내부에서 K-랩터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비공식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의 존재는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의 F-22 전투기를 모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F-22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가진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로 우회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 주권을 향한 선전포고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F-22의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모방하는 대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능동형 전자기 은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레이더, 흡수 재료에 의존하는 수동적 스텔스가 아니라 적의 레이더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쇄하는 능동적 스텔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진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F-119 엔진을 따라하는 대신 현대중공업의 선박용 엔진 기술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기술을 융합한 독자적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차원 벡터 추력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동일한 기동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전투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NC소프트와 넥슨의 실시간 전략 게임 알고리즘을 군사용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조종사 중심 전투에서 인공지능 보조 전투로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조나단은 한 모금 더 마신 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KF-21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성능면에서 미국의 최신 시스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국산화 버전도 이미 시험 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었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것도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조나단이 말하는 한국의 전략은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이스라엘, 그리고 독자 개발이라는 세 개의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유럽 기술로, 유럽도 안 되면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그마저도 막히면 완전한 독자 개발로 나아가겠다는 다층적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기술 헤게모니에 대한 조용하지만 결연한 도전장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이스라엘,
그리고 독자 개발이라는 세 개의 칼을 동시에 휘두르는 무서운 외교적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국산화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거대한 군사적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조나단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제 눈으로 한국의 자신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조나단과의 만남을 끝내고 호텔을 나서며 저는 이미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을 뒤집기 위해, 아니 한국의 오만함을 직접 꺾어버리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측이 내놓을 변명과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격파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가 준비한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늘 겪던 지루한 입국 심사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얼굴을 스캔한 단말기는 1초 만에 저를 통과시켰고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어느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공항 건물 자체가 마치 우주선의 내부처럼 미래적이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조명과 곡선형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동 이동 보도를 타고 출구로 나가면서 저는 미국 공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대기 시간도 없고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군인이 아닌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지훈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군인 특유의 각 잡힌 모습 대신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엔지니어 같은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딱딱하지 않았고 말투도 예의 바르면서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지훈 연구원이 안내한 차에 오르자 소리 없이 움직이는 전기차가 서울의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7월의 무더운 여름 날씨와는 달리 차 안은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아름다운 곡선과 강변에 늘어선 공원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지훈 연구원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아마 10년에서 20년 전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니 정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건축물과 초현대적인 마천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연구소 건물이었어요. 건물의 규모와 보안 시설을 보면 국가 핵심 기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엄격하고 권위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건물 내부는 마치 최첨단 기술의 전시장 같았어요. 방문증 대신 제 홍채를 인식한 게이트가 열렸고 복도에서는 홀로그램 안내판이 제 걸음에 맞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광경이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광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이지훈 연구원은 저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지훈 연구원은 거대한 스마트워를 손짓으로 켜더니 KF-21 전투기의 3차원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저는 그를 압도하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은 엔진과 스텔스 기술이라고 미국의 F-22 랩터가 가진 기술의 벽을 과연 어떻게 넘을 생각인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이지훈 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저희 F-22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 흡수 도료, 즉 램 코팅과 복합재 프레임을 한국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신소재 기술로 구현해냈는지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을 이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증거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는데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스 기술의 경우 기존의 수동적 레이더 흡수 방식 대신 능동적 전자기 상쇄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적의 레이더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대 위상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레이더 신호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엔진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F-22의 심장인 F-119 엔진 없이는 절대 슈퍼크루즈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기술 독점이 가진 힘이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이지훈 연구원은 설계도의 엔진 부분을 확대하며 제 심장을 멎게 할 만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엔진의 물리적 한계를 인공지능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극복했다는 것이었어요. 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의 비행 경로와 엔진 출력을 찾아내어 결과적으로는 F-22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실시간 전략 알고리즘과 포털 사이트들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간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국방 분야로 즉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늘하고도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당연히 한국의 군사기지나 무기 시험장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를 데려간 곳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거대한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군사기술을 보러 온 것이지 민간 기업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이지훈 연구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연구소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수백 명의 젊은 개발자들이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캠퍼스 같았어요. 개방적인 공간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게임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락용 게임이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이지훈 연구원은 제게 가상현실 헤드셋을 건네며 한번 체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헤드셋을 쓰자 눈앞에는 실제 전장과도 같은 완벽한 가상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형의 디테일부터 날씨 변화,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실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정교함에 감탄하며 이런 기술이 게임에만 쓰이기에는 아깝다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자 이지훈 연구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게임 엔진이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투 시뮬레이터와 군집, 드론 통제 시스템의 기반이라는 것이었어요. 최고의 게임 기술이 곧 최고의 국방 기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민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기술들이 그대로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방 기술은 펜타곤의 비밀 연구소 안에서 수십 년간 개발되고 그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데에는 또다시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장벽을 만들지 않았어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운용하며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최고의 민간 기술을 즉시 국방에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 생태계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의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는 저를 안내해 주었던 이지훈 연구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는 이지훈 연구원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지훈 연구원에게 지난 며칠간 제게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영혼의 깊이였으며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충격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을 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배우기 위해 오겠다고 말했어요. 이지훈 연구원은 그저 옅은 미소로 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은 자신감과 여유를 읽을 수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KF-21의 날렵한 비행, 판교의 젊은 개발자들의 빛나던 눈빛,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가 있다는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가올 회의에서 벌어질 격렬한 저항을 예상하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RS 디펜스 본사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예상보다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그들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자 회의실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한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마치 흥미없는 일상 업무 보고처럼 들었어요. 제 동료 마크는 팔짱을 낀 채 제가 한국의 홍보 활동에 과도하게 심취해 돌아온 것이라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하나의 한국 옹호자가 되어 귀국했다는 그의 반응은 마치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회성 현상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한국을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 혁신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수입해 근근히 발전해온 2차적 의존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 일종의 체계화된 멸시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언제나 미국의 궤적을 일정 지체 속에 따라가는 복제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군사용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분야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과 강철, 가공 기술이 잠수함과 함정 건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의 기술적 완성도가 미국 본토에서 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게임 산업의 군사 적용 사례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실시간 전략 알고리즘이 어떻게 드론 군집 제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기존의 미국식 중앙 통제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K9 자주포 구매 결정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마크는 그래서 우리더러 그 나라 앞에 굴복이라도 하자는 말이냐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파트너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그들의 등을 보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회의가 있고 며칠 뒤, 저는 펜타곤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 내용이 백악관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회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회사의 디렉터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미국인으로서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월감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의 방식을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민관 융합 모델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이 어떻게 군사기술 발전으로 직결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기술 혁신 역량과 창의성이 기존의 미국식 관료적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구축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어떻게 방산 수출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군사력만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급격한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공급 관계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민관 융합 모델과 문화 기반 산업 생태계를 미국 내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저는 그 태스크포스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혁신 모델을 진정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의 게임 기반 군사 시뮬레이션 기술을 미군에 도입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함정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군사용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는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발표되던 날, 저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동료들은 이제 한국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저는 그 새로운 협력 관계를 이끌어갈 핵심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지훈 연구원이 선물로 준 작은 KF-21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무기를 팔러 갔지만 오히려 미래를 배우고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어요. 민간과 군사, 기술과 문화의 혁신과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진 한국의 모델은 이제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렇듯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를 이끌던 시대에서 한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두 나라의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어 만들어낼 혁신적인 성과들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국은 혼자서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강점을 나누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 밤새워 보는 드라마, 그리고 매일 쓰는 스마트폰 같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힘이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저력, 그 품격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한 나라의 자신감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든 학문적 경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의 지적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 학자가 동양의 낯선 문자 체계에 빠져 평생을 바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문자에 관한 열정은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여정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대인 가정에서는 책이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삶의 필수품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방대한 서재를 우리 집의 보물창고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가르치셨는데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은 마치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9살 무렵에 제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집트 상형 문자 도감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 신비로운 그림 같은 문자들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처럼 생긴 기호, 파도를 닮은 곡선, 사람의 형상을 본뜬 도형들, 저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낱낱이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 전통의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저를 가르치셨는데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머스, 이 기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저는 문자의 기원과 진화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 지적 탐험은 제 사고력을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게 히브리어 외에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형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심오함을 파헤쳐가는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문명의 유적을 발굴하는 것 같은 흥분을 안겨주었고 알파벳의 각 글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런 순서로 배열되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코드를 해독하는 작업은 제게 무한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학교 도서관의 문자학 관련 책들은 제 손길을 피할 수 없었는데 키릴 문자의 복잡한 역사부터 아랍 문자의 유려한 서체화까지 저는 문자에 관한 모든 것을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한 분야에만 지나치게 몰두한다며 우려했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커다란 퍼즐 같았어요. 인류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무수한 방식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때는 보다 실험적인 단계로 나아갔는데요. 히브리어의 논리적 구조와 그리스 문자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저만의 문자 체계를 창안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 몰래 노트 구석에 새로운 글자들을 그리며 그것들의 발음 규칙과 조합 원리를 설계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문자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실제적인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문자 체계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낯선 우주의 법칙을 해독하는 것과 같은 지적 쾌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지적 성장의 필수라고 여기며 히브리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익히면서 언어 간의 깊은 연결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이미 5개 언어에 능통했고 문자학에 관한 작은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입학은 자연스러운 진로였습니다.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인 언어학 연구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언어학과에 입학한 저는 문자의 과학적 측면에 더욱 심도 있게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문자 체계로 구현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공부를 하며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문자와 권력의 관계였는데 누가 문자를 통제하는가, 문해력이 어떻게 사회적 계층화에 기여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문자의 정치학을 연구하며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훗날 제가 한글의 창제 배경과 그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하버드에서의 학부 시절, 저는 문자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 쓴 문자 체계의 진화와 사회적 함이라는 논문은 학과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저명한 교수들의 지도 아래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그 위대한 지적 모험의 흔적을 따라가며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평생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학문적 여정이 저를 한글이라는 경이로운 세계로 인도하리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운명처럼 찾아왔는데 그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친한 동기들과 함께 LA 올림픽에서 언어 지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5명으로 구성된 팀은 주로 영어가 불편한 외국 선수단을 위한 안내자료 번역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맡았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언어는 능통했지만 한국어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올림픽 첫 주, 우리 팀은 한국 선수단 지원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선수촌 배치도와 경기 일정표를 영어로 설명하던 중 한국 스태프가 들고 있던 한글로 쓰인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제 시선은 그 낯선 문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메모에 적힌 낯선 기호들, 동그라미, 네모, 직선과 곡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건 뭐지? 너무 단순한데 동시에 너무나 체계적이네. 저는 한국 지원 스태프 중 한 명에게 그들이 쓰는 문자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영어로 이것은 한글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고유 문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사는 시옷과 아의 조합, 람은 리을, 아, 미음의 조합입니다. 각 기호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한국 선수단 지원실에서 보냈고 공식적인 임무 외에도 자발적으로 한국팀의 각종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 매혹적인 문자 체계에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일정표, 식단표, 심지어 간단한 메모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쓰인 모든 것에 주목했어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글자의 패턴을 분석하며 그 규칙성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가 극히 드물었고 학습 자료도 찾기 어려웠어요. LA의 대형 서점을 찾아다녀도 한국어 교재는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책들도 대부분 여행자를 위한 회화 중심이었고 문자 체계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은 저에게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한국 스태프들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한국 선수단 지원 스태프 김 씨는 제게 한국어 학습 자료와 한글에 관한 영문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1980년대 중반 미국에는 한국어 관련 학과나 전문적인 학습 자료가 거의 없었기에 이러한 교류는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와 교류하며 한국어 실력도 점차 향상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아시아 언어 연구의 기반으로 중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한국어나 한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주류가 아니었고 중국어가 아시아의 중심 언어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어의 한자와 일본어의 가나 문자를 비교해보면 한글의 과학성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방대한 양과 복잡성 덕분에 학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려면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이는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한자와 함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종류의 음절 문자를 사용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합적인 문자 체계는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학습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이 세 가지 문자를 동시에 익혀야 한다는 점은 정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죠.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은 학습과 사용이 매우 효율적이죠. 그 단순하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누구나 빠르게 익힐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특히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왜 이리 간단하고 효율적이지? 라고 느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어를 배울 때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한글을 배우면서 이게 바로 진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 학습 초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글의 창제 배경이었는데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문자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제 연구 주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명확한 목적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인류 최초의 계획된 문자였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한글이 표음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알파벳 체계와 표의 문자인 한자의 장점을 동시에 취한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또한 한글의 자모 체계는 최소한의 기호로 모든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인간 지성에 경이로운 산물이었습니다.
중국어 학습과 병행하여 한국어 독학을 지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철학적 과학적 원리가 담긴 체계임을 깨닫기 시작했고, 언어학 전공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제 한글 연구는 처음에는 이색적인 취미 정도로 여겨졌어요. 토머스가 또 이상한 문자에 빠졌군 이라며 동기들은 농담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평생을 한글 연구에 헌신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으로 돌아온 저는 한글에 대한 열정을 안고 본격적인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캠퍼스 도서관을 샅샅이 뒤지며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는데, 당시 미국 학계에서 한국학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참고할 수 있는 영문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LA 올림픽에서 발견한 한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특유의 학문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이 있었기에 제 새로운 학문적 관심사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한글 자모의 구조와 배열을 히브리어 알파벳과 비교하며 흥미로운 통찰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학술 자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워싱턴 DC 미 의회 도서관과 하버드 옌칭 도서관을 수차례 방문했어요. 당시 옌칭 도서관은 동아시아 연구 자료의 보고였으며 제가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기 위해 사전을 옆에 두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해독하는 고된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옌칭 도서관의 희귀본 섹션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료였습니다. 원본은 1940년대에 발견되어 한국에 보관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극소수의 자료만이 존재했어요. 이 귀중한 자료를 손에 든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문제는 해례본의 대부분이 15세기 한문으로 쓰여 있다는 점인데 다행히 중국어를 공부해온 저에게 이것은 난관이면서도 기회였습니다. 한문 해독을 위해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중국어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분들의 지도 아래 고전 중국어 학습에 몰두했어요. 수개월간 밤낮으로 해례본을 분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불가피한 여정이었습니다. 해례본을 해독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정교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윌린 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음, 이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음양오행의 철학적 배경이었어요. 이러한 발견들은 제가 문자학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연구 와중에도 저는 한글의 독창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했어요. 한자가 표의 문자로서 개념을 직접 표현한다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기합니다. 일본의 가나 문자가 한자에서 파생된 것과 달리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인 원리로 창제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없는 사례였고, 이 비교 연구는 제가 한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대학원 3년차, 저는 한글 소리와 우주관의 조화로운 체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닌 우주관이 담긴 체계적 문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논문 발표 당시 언어학과 교수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제 연구 방향에 회의적이었지만 더 많은 이들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진실을 마주한 순간들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흔히 발명된 문자라 여겨지던 한글이 사실은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갖춘 체계임을 확인할 때마다 마치 고대의 비밀을 풀어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 지성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훈민정음 해례본과의 만남은 저에게 한글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한글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평생의 사명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상황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면 세종대왕의 혁신적 정신을 떠올리며 연구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에 몰두하던 1990년대 초반,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조교수로 임용되어 한국어와 한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례본의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점점 더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경탄하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세종대왕이 17세기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보다 무려 250년이나 앞서 이진법적 사고를 문자체계에 구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발명해 현대 컴퓨터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에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를 통해 음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코드화하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대왕은 컴퓨터의 할아버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저는 현대 한글과 원래의 훈민정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한글은 원래 세종대왕이 창제한 체계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원래 훈민정음에는 자음이 17개나 있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여린 히읗, 옛 이응 같은 다양한 자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한글에는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 체계가 있었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러한 원래의 훈민정음 체계를 복원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현대 한글이 원래 체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마치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저는 사라진 한글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갔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는 듯한 흥분을 안겨주었어요. 1994년 겨울, 추운 보스턴의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해례본을 읽던 중 저는 문득 한 구절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3개씩 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간단해 보이는 구절이 내포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그 논리를 파악하고 나니 그 잠재력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초성 3개, 중성 3개, 종성 3개를 모두 조합하면 160만 자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1만 1170자의 한글은 물론 심지어 한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글의 잠재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밤새 이 발견에 사로잡힌 저는 한글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의 모든 언어, 모든 발음, 심지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외계 언어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의 범주를 넘어 언어학적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발견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저의 한글 연구는 점차 컴퓨터 과학과 디지털 언어 처리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언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의 조합 원리는 디지털 시대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모델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현대 기술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현실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저의 한글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인터넷 혁명과 함께 다양한 언어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은 그 독창적 구조로 인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한글 키보드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949년 한국의 공병우 박사가 발명한 타자기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공병우 타자기는 세계 유일하게 2개국 문자 한글과 로마자를 동시에 타이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손의 운동 반경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타이핑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2005년 디지털 시대의 한글 인체공학적 우수성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대기업들이 한글 키보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은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조합 원리가 다국어 입력 시스템의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제 주장에 귀 기울였어요. 물론 반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서구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특한 구조가 오히려 글로벌 확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실제 사례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이미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2009년 한국의 한 언어학 저널에서 이 사례를 접한 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지 연구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찌아찌아어의 의문 체계가 한글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고 기존의 로마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몽골의 일부 학자들이 전통 몽골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글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언어학 학술지와 몽골 연구자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제 연구에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어요. 이론적 가능성에 머물던 한글의 보편성이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2010년 하버드에서 열린 소수 언어 보존과 문자 체계 심포지엄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어요. 발표 후 많은 언어학자들과 현장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새로운 시각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한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실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 연구 휴가를 이용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자가 없거나 기존 문자 체계가 불완전한 언어들을 조사하고 현지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어요. 이러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정신이 21세기에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소수 언어 공동체들에게까지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2015년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글의 조합 원리를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속에서 목격한 것은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기계 학습에 놀라운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구글이 AI 언어 모델 바드를 한국어로 먼저 서비스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주목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글은 언어와 음성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진 문자로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이상적인 구조를 제공했어요. 이런 발전을 지켜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가 21세기에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애민정신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인류를 위한 소통혁명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문맹 퇴치를 위해 창제된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와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적 순환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다국어 서비스에 한글 체계를 응용한 새로운 문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세계가 한글의 과학성과 보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글 학습 열풍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에 감탄한 언어학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들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저는 세계 각국에서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가치와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40년 전 LA 올림픽에서 우연히 한글을 만난 그날의 운명적 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선택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글이 진정한 세계 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할 때 가졌던 비전이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새롭게 꽃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연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토머스 제퍼슨 교수의 한글 연구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 문자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언어학의 길을 걷게 된 그가 한글에서 발견한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 체계라는 그의 주장. 과연 앞으로 한글은 세계 공용 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